밤새도록 쏟아지는 빗줄기는 낡은 기와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겼다. 바람은 금방이라도 문짝을 뜯어낼 듯 울부짖었고, 서유진은 아들의 이마에 올려둔 물수건을 갈아주며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눅눅한 흙냄새와 희미한 약초 냄새가 방 안 가득 배어 있었다. 아들 지훈의 숨소리는 가늘고 뜨거웠다. 며칠째 계속된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도시에서라면 간단한 감기였을 병은 이 외딴 시골 마을에서는 생사를 다투는 중병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4년 전 남편 강민혁이 서울로 떠나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반드시 성공해서 그녀와 아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번듯한 집에서 고생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유진은 묵묵히 시골집을 지키며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생활비를 붙일 때 짧은 통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가 보내오는 돈은 아들의 약값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벅찼다. 바람이 더욱 거세지며 집이 통째로 흔들리는 듯했다. 천장 한 구석에서 마침내 빗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재빨리 낡은 양동이를 가져다 바쳤지만 그것은 절망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놓인 작은 조약돌과 같았다. 지훈이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기침을 터뜨렸다. 아들의 기침 소리는 유진의 심장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마을 의원은 이런 폭풍우 속에서는 문을 열지 않을 것이고,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에 떠 있는 내 사랑이라는 이름이 오늘따라 사무치게 아팠다. 몇 번의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고 마침내 저편에서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여보세요.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어? 무슨 일이야? 민혁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며 입을 열었다. 지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열이 너무 높아서 위험할 것 같다고 간절하게 설명했다. 또 그 얘기야.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 한 대 맞히면 되잖아. 내가 저번에 돈 붙여준 거 아직 남았을 텐데. 그의 대답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폭풍우 때문에 꼼짝할 수도 없고, 마을 의원도 문을 닫았다고 차분히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민혁의 반응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유진을 타박하기 시작했다. 왜 항상 일을 크게 만드냐며, 자기도 서울에서 힘든데 자꾸 사소한 일로 귀찮게 군다고 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에 밝혔다. 지훈이가 아픈 게 사소한 일이에요.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이 성공하겠다며 떠난 뒤로 우리 모자는 여기서 죽은 듯이 버티고 있었어요. 유진의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울분이 섞여 나왔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민혁이 한숨과 함께 말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진정해. 내일 아침에 어떻게든 사람을 보내보든지 할게. 지금은 나도 바쁘니까 일단 끊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늦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지금 와주면 안 돼요. 제발, 지훈이가 위험해요.
그녀의 마지막 애원은 처절했다. 하지만 전화기 저편에서는 나더러 지금 이 폭풍을 뚫고 시골까지 오라는 거야. 제정신이야. 라는 차가운 대꾸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다.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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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한 신호음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유진은 휴대전화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4년간의 기다림, 희망,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믿음까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댈 수 없다는 사실. 아니, 애초에 기댈 곳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세상에 자신과 아들, 단둘뿐이라는 혹독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 앉아 다시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손길은 전과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절망과 슬픔으로 흐려져 있던 눈동자는 이제 강철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유순하고 순종적이었던 시골 안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냉철한 이성과 무서운 결단력을 지닌 한 여인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밖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는 폭풍우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비바람이 그치면, 새로운 아침이 오면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서유진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강민혁이 잊어버린 약속, 그가 무시하고 짓밟은 세월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유진은 아들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다 지켜줄게. 이제부터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녀의 나지막한 속삭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로 벼려낸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엄숙한 맹세였다. 밤은 깊어갔고 폭풍은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 속에서는 역설적으로 모든 혼란이 가라앉고 있었다. 목표는 명확해졌다. 서울로 간다. 강민혁을 만난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그와 그의 여자에게 자신과 아들이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준다. 그것은 복수심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투쟁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의 계획이 얽히고 설키며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민혁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혹은 애써 무시했던 그녀의 비상한 두뇌가 4년의 침묵을 깨고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 다시 태어난 강인하고 치밀한 전략가였다. 창밖의 번개가 어둠을 가르며 방안을 잠시 밝혔을 때 유진의 얼굴에 스친 표정은 결코 이전의 그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냉혹함 그 자체였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그렇게 오르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아침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대던 바람과 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맑게 갠 하늘 아래 젖은 땅만이 간밤의 소란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유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은 얼음물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그녀는 아들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다행히 열은 조금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안정일 뿐,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아들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유진의 눈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결심은 굳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장롱을 열었다. 챙길 짐은 많지 않았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가지 몇 벌과 아들의 옷, 그리고 비상약이 전부였다. 그녀는 미련 없이 짐을 꾸렸다. 지난 4년간의 희망과 절망이 깃든 이 집의 모든 물건들을 남겨두고 갈 생각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이 닿은 것은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작은 나무 상자였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와 부모님이 물려주신 낡은 금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한때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지만 이제는 서울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일 뿐이었다. 그녀는 옆집에 사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리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밭되기를 헐값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이냐며 걱정했지만 유진은 아들 병원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그녀의 단호한 표정의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쌈짓돈을 꺼내주었다. 손에 쥔 몇 푼 안 되는 돈은 무거웠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맞바꾼 현재였고 미래를 향한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던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떠나 있었다. 더 이상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아들을 깨워 간단히 죽을 먹인 후 유진은 꾸려놓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작별 인사도 뒤돌아보는 미련도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마을 어귀의 버스 정류장을 향해 있었다. 서울행 버스는 하루에 2번. 그녀는 첫 차를 타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버스는 시골길을 한참 달려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창밖으로 익숙했던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유진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이 아닌 오직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냉철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은 건설회사의 기획팀장이라고 했다. 회사는 강남의 번화가에 있다고 들었다. 일단 회사 주소를 찾아가 그의 현재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의 곁에 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옆자리에 잠든 아들 지훈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모든 것은 이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가 되래도 상관없었다. 그녀의 모성애는 이제 연약한 사랑이 아니라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장애물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버스 창밖으로 거대한 빌딩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골의 한적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소음과 인파. 화려한 불빛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서울이었다. 강민혁이 성공을 위해 떠났고 결국 그녀와 아들을 잊어버린 바로 그 도시. 유진은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아들을 업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복잡한 노선도를 잠시 들여다본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강남으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탔다. 그녀의 뛰어난 기억력과 상황 판단 능력은 낯선 대도시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었다. 강민혁이 잊고 있던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마침내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숨을 삼켰다. 눈앞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유리 건물이 서 있었다. 최첨단 디자인의 빌딩은 주변의 다른 건물들을 압도하며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대형 건설이라는 로고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가 살던 비가 새는 낡은 시골집과는 다른 세상의 상징물 같았다. 강민혁이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다. 유진은 아들을 안은 채 길 건너편 카페 앞에 자리를 잡고 건물의 정문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막연한 기다림이었지만 그녀는 그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1시간이 넘게 지났을까. 마침내 건물의 회전문을 통해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 나왔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강민혁이었다. 하지만 그는 유진이 기억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양복, 깔끔하게 넘긴 머리,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까지. 그는 성공한 도시 남자의 전형이었다. 시골을 떠날 때의 초조하고 불안해하던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눈부신 미모의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여자였다. 그녀는 민혁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애교 섞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민혁은 그런 여자를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 다정한 모습은 유진의 심장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난 4년간 아픈 아들을 돌보며 자신은 한 벌의 옷도 제대로 사입지 못했다. 그가 보내주는 쥐꼬리만 한 생활비에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여자와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근처에 주차된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로 향했다. 민혁이 운전석 문을 열어주자 여자는 우아하게 차에 올라탔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도로로 사라지는 모습을 유진은 미동도 없이 지켜보았다. 손에 쥐고 있던 버스표가 힘없이 구겨졌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과 연민이 완전히 사라졌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아들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 같은 감정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분노만이 남았다. 그녀는 등을 돌렸다. 더 이상 확인할 것은 없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했고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계획을 실행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지친 아들을 고쳐 안고 인파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그녀의 냉담한 얼굴 위로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다. 서울의 하늘 아래 비빌 언덕 하나 없는 그녀에게는 당장 아들과 함께 지낼 곳이 필요했다. 유진은 수소문 끝에 대학 시절 가깝게 지냈던 선배 김미나를 찾아갔다. 미나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미나는 따뜻하게 그녀를 맞아주었다. 유진의 자초지종을 들은 미나는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기꺼이 방 한 칸을 내주었다. 따뜻한 저녁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는 지난밤의 폭풍우와 길 위에서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미나의 도움을 받아 지훈을 데리고 근처 소아과를 찾았다.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일단 급한 대로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다. 아이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어제 챙겨온 돈의 일부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숙소로 돌아온 유진은 강민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간결하게 작성했다. 나 서유진이야. 지훈이랑 서울에 왔어. 잠시 만나서 얘기 좀 해. 그녀는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말은 사실만을 전달했다. 한편 대형건설 기획팀장실에서 강민혁은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의 진동을 느꼈다. 발신인의 이름을 확인한 그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서유진. 잊고 있던 과거에서 날아온 불청객 같은 이름이었다. 그는 짜증스럽게 문자를 확인했다.
서울에 왔다고 지훈이랑 그의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울렸다. 귀찮은 일이 생길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시골에 조용히 밝혀서 주는 돈이나 받았으면 될 것이지. 왜 예고도 없이 서울까지 나타난단 말인가.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한채린이 향수를 흩뿌리며 들어왔다. 그녀는 민혁의 굳은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민혁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의 휴대전화 화면을 곁눈질했다. 민혁은 황급히 휴대전화를 뒤집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하지만 체리는 이미 서유진이라는 세 글자를 똑똑히 본 후였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시골에 있다는 그 여자가 왜 연락을 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민혁은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보여주었다. 체리는 내용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뻔하지 뭐. 돈 떨어졌으니까 돈 달라고 기어 올라온 거겠지. 이런 여자가 제일 피곤한 스타일이야. 질척거리고 촌스럽고. 그녀는 민혁을 향해 말했다. 내가 같이 나가줄게. 확실하게 정리해야 다시는 귀찮게 안 하지. 민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체린의 단호한 태도에 인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정리해야 할 과거라면 체린 앞에서 확실하게 매듭 짓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판단했다. 그는 유진에게 3시에 회사 앞 카페에서 보자 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약속 장소인 카페는 통유리로 된 세련된 공간이었다. 유진은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해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수척해졌지만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옷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초라하기보다 오히려 단정하고 기품 있어 보였다. 정확히 3시가 되자 카페 문을 열고 강민혁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한채린이 따르고 있었다. 유진은 놀라지 않았다. 어제 본 그 여자였다. 그녀는 두 사람이 맞은편 의자에 앉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혁이었다. 그는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서울에는 왜 온 거야? 돈 필요하면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의 말투에는 아내를 대하는 최소한의 존중도, 아들의 안부를 묻는 아버지의 염려도 없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훈이가 많이 아파요. 시골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안 된대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도 받고 수술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어요. 당신은 지훈이 아빠니까.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채린이 다리를 꼬며 비웃듯이 끼어들었다. 어머. 그래서 아픈 애를 방패 삼아 돈 뜯으러 오셨나 봐. 레퍼토리가 너무 진부하지 않아. 그녀는 위아래로 유진을 훑어보며 말했다. 자기가 남편 관리, 자식 관리 못한 걸 왜 우리 민혁 씨한테 와서 책임을 전가해요. 유진은 채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이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물을 관찰하듯 무감정하고 투명한 시선이었다. 유진의 침묵에 오히려 채린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민혁이 다시 나섰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 안에 500만 원 들었어. 이걸로 해 병원비하고 남는 돈으로 시골 내려갈 차비에.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린 곧 정리할 사이니까. 그의 말은 관계의 끝을 알리는 비정한 통보였다. 4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낳은 아이. 그 모든 것이 500만 원짜리 봉투 하나로 정리되고 있었다. 유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흰 봉투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잠시 동안 카페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혁과 체리는 유진이 울거나 혹은 소리치며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것이 돈 때문에 서울까지 쫓아온 시골 여자가 보일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돈 봉투에 손도 대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요.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네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서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미련도 없었다. 꼿꼿하게 편등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의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유진의 그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그의 심장을 섬뜩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저 여자는 저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항상 순종적이고 눈물 많던 여자가 아니었던가. 체린이 그의 팔을 잡아 끌며 비꼬았다. 꼴에 자존심은 있나 보네. 저러다 돈 떨어지면 다시 기어올 걸. 하지만 민혁은 체린의 말에 온전히 동의할 수 없었다. 카페를 나서는 유진의 마지막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조용한 맹세처럼 느껴졌다. 그는 불현듯 불안감에 휩싸였다. 유진은 카페를 나와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걷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거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방금 전의 만남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정마저 거두어가게 했다. 이제 그들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적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이제 망설일 것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조용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절대로 강민혁과 그의 여자가 아닐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김민아의 작은 다세대 주택방 한 구석. 그곳은 서유진의 작전실이 되었다. 아들 지훈이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한 그녀는 미나가 빌려준 낡은 노트북을 켰다. 카페에서의 모욕적인 만남은 그녀의 가슴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재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불타는 복수심뿐이었다. 화면의 푸른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과 한채린, 그리고 대영건설. 그녀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부터 시작해 주식 토론방의 작은 소문,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까지. 그녀의 눈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았다. 결혼 전 서유진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재원이었다. 뛰어난 분석력과 비상한 기억력으로 교수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다. 전국 대학생 회계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강민혁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꿈과 재능을 기꺼이 그의 성공을 위해 접었었다. 강민혁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그저 순종적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여자로만 기억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었다. 유진은 지난 4년간 잠들어 있던 자신의 예리한 두뇌를 깨웠다. 노트북 화면 위로 수많은 정보들이 펼쳐지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그것들이 거대한 지도처럼 재구성되고 있었다. 대형 건설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중견 건설사였다. 특히 강민혁이 기획팀장으로 부임한 이후 여러 대규모 광급 공사를 수주하며 사세를 확장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 신화였지만 유진은 그 이면에 숨겨진 검은 거래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공시 자료들을 샅샅이 훑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그녀는 하나의 특정 협력업체에 주목했다. 삼진개발이라는 자재 납품업체였다. 대형 건설의 수많은 협력업체 중 하나였지만 유독 대형 건설과의 거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계약을 독점하고 있었다. 유진의 직감이 경고를 보냈다. 이곳이 바로 강민혁의 비자금 창구일 가능성이 높았다. 자재 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 거래를 통해 공사비를 빼돌리는 전형적인 수법.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부 자료가 필요했다. 그녀는 삼진개발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채용 공고를 확인했다. 운명이었을까? 경리팀의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작은 공고가 떠 있었다. 직급은 낮았고 월급도 뻔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유진이라는 본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결혼 사실과 지난 4년의 공백은 편찮으신 부모님을 간병했다는 이야기로 채워 넣었다. 대학 시절의 화려한 수상 경력과 우수한 학점은 그녀의 이력서를 빛나게 했다. 경력이 단절된 유능한 여성이 낮은 직급이라도 감수하고 재취업하려는 절박한 지원자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이력서를 보낸 다음 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유진은 미나에게 잠시 지훈을 부탁하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삼진개발의 사무실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이 아닌 구로 디지털 단지의 낡은 지식산업센터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수선한 사무실 분위기와 지쳐 보이는 직원들의 표정은 이 회사가 정상적인 성장을 한 곳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면접관은 인상 좋은 중년의 박 부장이었다. 그는 유진의 이력서를 흥미롭게 훑어보았다. 서유진 씨, 이력서가 아주 좋으시네요. 이런 분이 왜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그것도 신입으로 지원하셨는지 궁금하군요. 그의 질문은 예상했던 바였다. 유진은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랫동안 일을 쉬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의 규모보다는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곳에서 꾸준히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녀의 겸손하면서도 당찬 대답에 박 부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몇 가지 실무적인 회계 지식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유진은 막힘없이 오히려 면접관의 의도를 꿰뚫는 듯한 정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녀의 실력은 신입사원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다. 박 부장은 싼값에 좋은 인재를 구했다는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면접은 순조롭게 끝났다. 박 부장은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유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계획의 첫 번째 단추가 완벽하게 꿰어지는 순간이었다. 사무실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에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삼진개발의 신입사원 서유진. 그것은 복수를 위해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신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순서대로 정리되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도시의 하늘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다. 강민혁, 한채린, 당신들이 나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들, 아니 그 이상을 되찾을 것이다. 당신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려 주겠어. 그녀는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삼진개발 격리팀의 신입사원. 서유진의 하루는 먼지 쌓인 서류와 복잡한 숫자들과의 씨름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다. 말수는 적었고 표정은 언제나 무심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조금 답답하지만 성실한 신입사원 정도로 여겼다. 아무도 그녀의 조용한 미소 뒤에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박 부장은 유진이 마음에 쏙 들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한 번 가르쳐준 일은 두 번 다시 물어보는 법이 없었다. 무엇보다 그녀가 정리한 회계장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했다. 덕분에 그는 골치 아픈 실무에서 벗어나 낚시 동호회 사이트를 둘러볼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유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 신뢰는 유진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과거 회계 자료들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지하 창고 서류 보관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그곳은 삼진개발과 대형건설 사이에 오고 간 수년간의 비밀이 잠들어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컴컴하고 습한 창고 안. 유진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낡은 서류철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다. 그녀의 눈은 스캐너처럼 빠르게 서류들을 훑었다. 수많은 계약서, 세금 계산서, 입출금 전표 속에서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불일치와 비정상의 흔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예리한 눈에 이상한 점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대형 건설에서 발주한 자재 구매 요청서와 삼진개발에서 발행한 거래 명세서 사이의 금액이 미묘하게 달랐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타나 실수련이 했지만 그런 서류들이 한두 장이 아니었다. 패턴은 일정했다. 삼진개발이 발행한 금액이 항상 더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유진은 노트북에 별도의 엑셀 파일을 만들어 그 차액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나갔다. 그것들은 강민혁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비자금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자재들에 대한 허위 계산서, 동일한 공사에 대한 이중 청구서 등 부패의 증거들이 썩은 냄새를 풍기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증거들의 끝에는 항상 같은 서명이 남아 있었다. 최민준, 기획실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적힌 그 이름은 이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승인한 책임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진의 첫 번째 목표는 최민준 실장이었다. 그가 강민혁의 핵심 공범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본 최민준 실장의 모습은 그녀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다. 그는 40대 후반의 지친 얼굴을 한 남자로 화려한 성공을 구가하는 강민혁의 공범이라기엔 어딘가 그늘져 보였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회사 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거의 없어 보였다. 젊은 직원들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박 부장조차 중요한 업무는 그를 건너뛰고 직접 사장에게 보고했다. 유진은 그를 조용히 관찰했다. 최 실장은 종종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악당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패배자의 얼굴에 가까웠다. 유진의 직감은 그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이 범죄에 가담했을 수도 있다고 속삭였다. 어쩌면 그는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유진은 전략을 수정했다. 그를 적으로 돌리기보다 아군으로 만들 수 있다면 복수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터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게 접근할 명분이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지하 창고로 내려가 최 실장이 결제했던 과거 서류들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녀는 결정적인 서류 하나를 찾아냈다. 3년 전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했던 철근 관련 계약서였다. 서류상으로는 최고 등급의 국산 철근을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유진은 자신의 기억력을 더듬어 당시 업계 뉴스들을 검색했다. 그 시기 바로 그 현장에서 기준 미달의 중국산 철근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가 대형 건설의 발빠른 해명으로 조용히 묻혔던 사건이 있었다. 빙고. 유진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최 실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서류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이자 강민혁이 그를 올가맨 족쇄일 가능성이 높았다. 유진은 이 서류를 이용해 그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은 관련 서류 몇 장을 들고 최민준 실장의 자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실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과거 자료 정리하다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신입사원의 순수한 질문처럼 들렸다. 최 실장은 귀찮은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유진이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가 애써 잊으려 했던 밤마다 악몽으로 나타났던 바로 그 계약서였다. 이걸 왜 이제 와서 들추는 거지?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유진은 주변을 한번 살핀 후 나지막이 속삭였다. 단순한 기표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외부 감사가 나와서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 당시 책임자셨던 실장님께서 곤란해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제가 조용히 수정해서 다시 정리해 놓을까요? 그것은 명백한 제안이었다. 그의 범죄를 덮어주겠다는. 최 실장은 유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침착함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는 유진이 단순히 순진한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자네, 도대체 누군가? 유진은 대답 대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퇴근 시간이 지난 텅 빈 사무실. 유진과 최 실장은 사장실에서 마주 앉았다. 최 실장은 지난 몇 년간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원래 삼진개발은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건실한 중소기업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이 대형 건설의 실세로 떠오르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강민혁은 대형 건설과의 독점 계약을 미끼로 삼진개발의 경영권을 사실상 빼앗았고 최 실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뒤 회사를 자신의 비자금 창구로 이용했다. 최 실장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평생을 바친 회사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무력함을 토로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유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어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강민혁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탐욕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마침내
최 실장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유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실장님, 이제 그만 굴욕의 시간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아온 자료들이 담긴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실장님을 돕겠습니다. 강민혁과 대형건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증거,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저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 증인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최 실장은 떨리는 눈으로 USB와 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복수를 꿈꿔왔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선가 나타난 이 젊은 여직원이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것 같은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나도 더 이상 개처럼 살 수는 없지. 자네를 믿어보겠네. 그 순간 외롭고 길었던 복수의 길에 첫 번째 동반자가 생겼다. 유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부 조력자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은 그녀의 계획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은 균열이 마침내 생겨난 것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인생이 정점에 올라 있다고 생각했다. 대형 건설 내에서는 그의 입지를 위협할 사람이 없었고 그의 손을 거치는 프로젝트마다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다. 물론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은 그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움직이는 소수의 승리자 중 하나라고 굳게 믿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한채린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장식하는 가장 화려한 트로피였다. 두 사람은 청담동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명품관을 돌며 돈을 물쓰듯 했다. 체리는 민혁의 성공을 부추겼고 그의 탐욕에 기름을 부었다. 그녀에게 그는 사랑하는 남자이자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켜줄 가장 확실한 동아줄이었다. 민혁 씨, 이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건은 어떻게 되어가? 체린이 와인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며 물었다. 그녀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직 고위 관료로 그녀는 민혁에게 고급 정보를 물어다 주며 그의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걱정 마. 이미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번 것만 성공하면 우리도 강남에 우리 이름으로 된 빌딩 하나 올릴 수 있을 거야. 그의 눈은 끝없는 야망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구로 디지털 단지의 낡은 사무실 안 서유진과 최민주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최 실장이 제공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유진은 강민혁의 비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해냈다.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강민혁이 스스로 무너질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리스크가 크더라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경적으로 집착합니다. 특히 경쟁사의 정보를 빼내서 성공했다고 믿는 순간 이성을 잃고 달려들죠. 최 실장이 그의 성향을 정확히 짚어냈다. 유진의 계획은 바로 그 오만함과 탐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완벽한 미끼를 만들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신의 회계 지식을 총동원해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유령 회사 블루스톤 개발을 설립했다.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법인 계좌까지 모든 것이 실제 회사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위조되었다. 최 실장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이 회사가 유망한 개발 부지를 헐값에 매입했다는 거짓 소문을 흘렸다. 미끼는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그들이 퍼뜨린 개발 부지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위조된 도시 개발 계획 도면과 내부 정보를 만들어 곧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모든 정보는 강민혁이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을 통해 마치 극비 정보인 것처럼 그의 귀에 흘러 들어가도록 설계되었다. 며칠 후 강민혁은 골프장에서 한 사업가로부터 블루스톤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인근의 알짜배기 땅을 헐값에 사들인 신생회사가 있는데 곧 대박이 터질 거라는 솔깃한 정보였다. 그의 귀가 번쩍 뜨였다. 경쟁사들보다 먼저 이 기회를 가로채고 싶다는 욕망이 끌어올랐다. 그는 즉시 비서를 시켜 블루스톤 개발을 뒷조사했다. 며칠 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유진과 최 실장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그대로였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숨겨진 보물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 블루스톤 개발은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민혁은 채린에게 흥분해서 말했다. 이 회사, 우리가 통째로 먹어버리자. 내가 가진 비자금이랑 삼진개발 자금까지 끌어오면 충분히 가능해. 그의 머릿속은 이미 수백억의 차익을 계산하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다. 채린 역시 그의 말에 동조했다. 그녀는 리스크를 따지기보다 성공했을 때 얻게 될 부와 명예에 더 관심이 많았다. 역시 민혁 씨는 대단해. 그런 고급 정보를 어떻게 알아냈어? 당장 진행해. 망설일 필요 없어. 그녀의 부추김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강민혁은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그는 최민준 실장을 불러 삼진개발의 모든 가용 자금을 블루스톤 개발 인수 자금으로 돌리라고 지시했다. 최 실장은 마지못해 따르는 척 연기하며 속으로는 유진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것에 감탄했다. 강민혁은 완벽하게 덫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대형 건설의 공금까지 몰래 빼돌려 거액의 투자금을 만들었다.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허위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그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유진의 손바닥 안에서 낱낱이 파악되고 있었다. 마침내 계약 당일, 강민혁은 블루스톤 개발의 대리인과 마주 앉았다. 대리인은 유진이 고용한 연기자였다.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계약서에 사인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그의 손을 떠나 유령 회사의 계좌로 송금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강민혁과 한채리는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그들의 성공을 자축했다. 이제 우린 재벌이 되는 거야. 서유진 같은 여자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갖게 되는 거지. 민혁은 시골에 있는 전철을 떠올리며 경멸적으로 웃었다. 같은 시각 작은 다세대 주택방 안에서는 노트북 화면을 통해 거액의 입금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조용히 떠 있었다. 유진과 최 실장은 아무 말 없이 그 화면을 지켜보았다. 기쁨이나 환호는 없었다. 오직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차가운 결의만이 감돌았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이제 남은 것은 덫에 걸린 짐승의 숨통을 끊는 일뿐이었다. 유진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길고 긴 밤이 지나면 곧 심판의 아침이 밝아올 터였다. 강민혁이 블루스톤 개발에 투자한 거액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계약 다음 날부터 블루스톤 개발의 사무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계약을 진행했던 대리인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며칠간의 희망적인 기다림은 점차 초조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등골 서늘한 공포로 변해갔다. 결정타는 한 경제신문의 짧은 기사였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인근의 그린벨트 부지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한 기사였다. 기사에는 블루스톤 개발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들이 내세웠던 도시 개발 계획이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강민혁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는 기사를 읽는 내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쏟아부은 수백억 원이 공중으로 분해된 것이었다. 그 돈은 단순히 그의 비자금이 아니었다. 삼진개발의 회사 자금과 대형건설의 공금까지 위험하게 끌어다 쓴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이 사실을 숨기려 했다.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서류를 위조하며 거대한 구멍을 메우려 발버둥쳤다. 하지만 서유진은 그가 허둥대는 동안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최민준 실장과 함께 수집한 강민혁의 과거 횡령 증거들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삼진개발을 이용한 자재비 부풀리기, 유령 직원을 통한 급여 빼돌리기 등 그의 과거 범죄 행각들이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자료였다. 유진은 이 자료들을 익명의 우편물로 만들어 대형건설 감사팀장과 평소 강직하기로 소문난 몇몇 대주주에게 발송했다. 소포 안에는 어떤 협박이나 요구도 없었다. 오직 부인할 수 없는 사실과 증거만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대형건설은 발칵 뒤집혔다. 처음 감사팀장은 단순한 음해성 투서라고 생각했지만 첨부된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상세했다. 대주주들의 압박까지 거세지자 회사는 결국 강민혁 팀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 내부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강민혁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의 모든 법인카드 사용이 정지되었고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의 결제 라인에서 그의 이름이 제외되었다. 사내에서는 그가 곧 좌천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화려했던 그의 성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압박감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누가, 왜,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에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갔다. 그의 불안은 고스란히 한채린과의 관계로 이어졌다. 성공의 단맛에 취해 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가 찾아오자 틈을 보이기 시작했다. 체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애교 섞인 웃음을 짓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체리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카드 결제가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분노에 차서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민혁에게 소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카드까지 정지된 거냐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어. 민혁은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비벼 껐다. 시끄러워 회사에 잠시 문제가 생긴 것뿐이야. 곧 해결될 거라고 그는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그리고 그 투자. 너도 하자고 부추겼잖아. 너 때문에 서두르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체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뭐 내 탓이라고 모든 걸 계획하고 진행한 건 당신이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당신 능력만 믿고 내 청춘을 바쳤는데 고작 이런 꼴을 보여주려고 그랬어. 두 사람 사이에 날 선 말들이 오고 갔다. 서로의 성공을 찬양하던 입술은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비수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탐욕이라는 접착제로 붙어 있던 허상에 불과했다. 위기 앞에서 그 허상은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며칠 후 강민혁은 감사팀으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그의 눈에는 이제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이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던 시골의 아내 서유진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거미줄은 그의 목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대형 건설의 정기 주주총회는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하지만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에도 불구하고 연회장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최근 회사를 둘러싼 흉흉한 소문과 급작스러운 투자 실패 소식에 주주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다. 단상에 앉은 임원들 역시 좌불안석이었다. 특히 강민혁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내부 감사와 스트레스로 그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어서야 했다. 오늘 이 자리는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벼랑 끝이었다. 마침내 그의 발표 순서가 되었다. 강민혁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단상으로 나섰다. 그는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유창하지만 영혼 없는 목소리로 최근의 손실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과 경쟁사들의 과도한 견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모든 책임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비겁한 변명이었다. 그의 변명이 길어질수록 주주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갔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여기저기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강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질문들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고 단상에서 내려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 뒤편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사회자는 마지못해 그녀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단정하지만 값싸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였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자 강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서유진이었다. 촌스러운 시골 여자. 돈 몇 푼에 울고불고 매달릴 거라 생각했던 그의 아내. 그녀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나타난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유진은 그런 그의 혼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소액주주 연대를 대표하여 위임받은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강민혁 기획팀장님의 발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자료를 근거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주주들은 소액주주 대표라는 말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의장의 허락을 받은 유진은 노트북을 들고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강민혁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 여자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심판자였다.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강민혁의 거짓된 실적 그래프가 사라지고 화면에 나타난 것은 삼진개발과 유령 회사인 블루스톤 개발 사이에 오고 간 자금이체 내역이었다. 날짜와 시간, 금액이 정확하게 찍힌 은행 기록이었다. 이것은 강민혁 팀장님이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한 손실이라고 주장하는 자금이 실제로는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설명에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이어서 부풀려진 자재비 계산서와 실제 발주서, 허위 세금 계산서들을 차례로 화면에 띄웠다. 증거는 완벽했다. 그녀의 회계 지식은 복잡한 자금 흐름을 누가 봐도 알기 쉽게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보여주었다. 거대한 횡령과 배임의 실체가 주주들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강민혁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사기입니다. 강민혁이 마침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저 여자는 내 전처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저 자료들은 모두 조작된 겁니다.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유진은 그의 발악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재생했다. 이것은 삼진개발의 최민준 실장님께서 공익을 위해 제보해 주신 녹음 파일입니다.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류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강민혁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의 오만하고 거침없는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메우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주주들은 분노의 차고함을 질렀고 단상 위의 임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강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유진이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검찰에 넘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걸어가 강민혁의 앞에 섰다. 강민혁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영장을 제시하며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강민혁의 거짓된 성공 신화는 막을 내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죄인처럼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 한가운데 서유진은 모든 소란을 등진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길고 길었던 싸움을 마친 자의 깊은 고요함만이 어려 있었다. 4년간의 고통과 눈물에 대한 완벽한 복수였다. 강민혁이 수갑을 찬 채 연 회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대형 건설의 주주총회는 거대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수십 개의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분노한 주주들의 고성과 임원들의 당황한 외침이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서유진은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준 실장과 눈빛을 교환한 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연 회장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길고 험난했던 싸움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깊은 상호 이해가 담겨 있었다. 호텔 앞에서 최 실장이 그녀에게 처음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아니, 서유진 씨.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을, 내 회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 있었다. 유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실장님께서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 채널은 대형 건설 스캔들을 톱뉴스로 다루었다. 유능한 기획팀장에서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추락한 강민혁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화려했던 과거와 추악한 범죄 행각이 대비되며 대중의 분노를 샀다. 한편 차갑고 네모난 취조실 안에서 강민혁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제시했던 모든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내미는 추가적인 증거들과 계좌 추적 결과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힘을 잃어갔다. 궁지에 몰린 그는 마침내 비열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최민준 실장이 먼저 자신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거래를 제안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한채린까지 끌어들였다. 그녀가 사치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자신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에 손을 댔다는 파렴치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같은 시각, 한채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강민혁의 체포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첫 반응은 철저한 자기 보호였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부르고 자신의 SNS 계정에서 강민혁과 함께 찍은 모든 사진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력 인사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매달렸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저 강민혁에게 순진하게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거짓을 고했다. 하지만 서유진의 그물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았다. 유진은 강민혁의 비자금 중 상당액이 한채린의 차명 계좌와 그녀가 운영하던 작은 갤러리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 자금으로 그녀가 구입한 부동산과 고가의 미술품 목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검찰에 넘긴 상태였다. 며칠 후 검찰은 한채린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선 그녀의 모습은 초췌했다. 최고급 명품 옷도 그녀의 불안과 초조함을 가려주지는 못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자신은 피해자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 그녀는 복도 저편에서 자신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서유진과 마주쳤다. 그 순간 체리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완벽했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바로 저 시골 출신의 벌레처럼 하찮게 여겼던 여자라는 사실을. 그녀의 눈에서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지만 유진은 그저 무표정하게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강민혁과 한채린의 제국은 하루아셔의 잿더미가 되었다. 강민혁 명의의 모든 재산,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 심지어 옷장에 걸린 명품 옷들까지 모두 압류되어 회사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쓰였다. 한채린 역시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모두 거짓과 탐욕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 서유진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몇 번 출두하여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침착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정확한 증언과 명료한 증거 자료들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모든 조사가 끝나자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한 달 후 뉴스에서는 강민혁과 한채린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법의 심판, 사회적 몰락, 그리고 서로를 물어뜯는 배신. 그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보응이었다. 김미나의 작은 집. 유진은 소파에 앉아 곤히 잠든 아들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TV를 껐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거친 파도가 휩쓸고 간 뒤의 고요한 평온함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강민혁과 대형 건설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갔고 그 자리는 또 다른 새로운 사건들로 채워졌다. 시간은 그렇게 무심하게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듯했다. 하지만 서유진의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낮고 비가 새는 시골집이나 친구의 집에 얹혀 살던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깔끔한 오피스텔. 그곳이 그녀와 아들 지훈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가장 큰 변화는 지훈이었다. 지난 겨울 아이는 서울의 가장 큰 대학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다. 엄마의 지극한 간호와 좋은 의료 환경 속에서 아이는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이제 지우는 예전처럼 콜록거리거나 열에 들떠 끙끙 앓지 않았다. 주말 오후 유진은 공원에서 밝게 웃으며 뛰어노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축구공을 차는 지훈의 이마에는 건강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유진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강민혁과의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가 저지른 범죄와 귀책 사유는 명백했기에 법원은 유진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위자료와 양육비는 물론 강민혁이 빼돌린 재산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 돈은 온전히 지훈의 수술비와 새로운 삶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다. 유진은 시골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에 남기로 했다. 자신을 짓밟았던 바로 그 도시에서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뿌리내리고 싶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주경야독하며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했고 놀라운 집중력으로 단기간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녀는 큰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대신 서초동 법원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온전 회계 컨설팅. 이름 그대로 그녀는 법률적 문제에 휘말린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온전히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경험과 실력은 금세 입소문을 탔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사무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최민준 실장이었다. 그는 이제 삼진개발의 대표이사 자리에 올라 있었다. 강민혁이 사라진 후 그는 피나는 노력으로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예전보다 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서 대표님, 잘 지내셨습니까? 사무실이 아주 좋습니다. 최 대표는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유진에게 자신의 회사 재무 담당 이사 자리를 몇 번이나 제안했지만 유진은 그때마다 웃으며 고사했다. 그녀는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기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의 삶에 만족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자연스럽게 강민혁과 한채린의 소식이 화제에 올랐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했다. 강민혁은 모든 것을 잃고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무시당하며 비참하게 지내고 있었고 한채린 역시 그녀의 집안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유진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그 끝에는 허무함이 아닌
새로운 시장만이 남아 있었다. 최 대표가 돌아간 후 유진은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 저 거대한 빌딩 숲은 그녀를 집어삼킬 듯한